이번 사연은 미망인인 쓰니님에게 찝적대던 남편의 형이 한 짓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개망신을 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편과 사별 후에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이 나라에서 혼자 사는 여자는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두고 간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그리워요. 저에게 찝적대다가 제가 매몰차게 선을 그으면 저를 무시하듯 말하는 남자들도 너무 싫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10년이 조금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이유와 과정은 제가 언급하다 보면 슬퍼질 것 같으니 패스할게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 제가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나 쉬는 날에 시간이 될 때마다 제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전공이 그쪽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사진 동호회 모임을 갖곤 했었어요. 남편도 제가 만든 동호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기도 사진을 배워서 동호회 회원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에 피곤한데도 와서 카페 일을 도우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한다며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결혼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많아요. 동호회 회원들 중에서 남자 회원들과는 형 동생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한동안 슬픔에 빠져서 카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사진 동호회 모임도 갖지를 못했고요. 저희 카페 문을 닫고 있는 동안 회원들끼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러도 다니고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쉬다가 계속 이렇게 쉬고 있으면 더 깊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카페를 재오픈했어요. 재오픈을 하니 제 사정을 알고 있던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도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위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가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회원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것도 잠시였고 얼마 뒤부터는 동호회 모임 남자 회원들이 저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원은 카페 문 닫을 시간에 찾아와 마감 시간까지 잔일을 도와주었어요. 어떤 회원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톡을 보내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뜬금없는 선물 공세를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남편을 보내고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라서 추파인지도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저에게 추파를 던지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유부남이었고 남편이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에 휘말리다 보면 좋지 않은 일만 생길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문 닫을 시간마다 오던 회원에게 마감은 저 혼자 하겠다고 말하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톡을 보내던 회원에게는 동호회 관련 일 아니면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사오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여지껏 받아놓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 선물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그 남자들이 하던 행동을 그만두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만이 아니었어요. 카페 단골이었던 손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추파를 던지다가 제가 외면해서 포기하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추파를 던졌던 단골 손님들 중에서는 총각보다 유부남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외모가 예쁜 편도 아니고 평범하게 생겼어요. 평범 이하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결혼 전에 남자들에게 인기라고는 전혀 없었고요. 남자를 많이 사귀어 보지 못해서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던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추근대는 남자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카페 단골인 나이 많은 이모님에게 한번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모님 말씀이 남자들 심리가 과부는 무슨 따기 쉬운 호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부남들, 총각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꾸준히 소신대로 강하게 행동하면 그런 일들이 곧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현실에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때에 슬퍼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기는커녕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괘씸했어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 말이죠. 요즘은 제가 거절하는 태도에 추파를 던지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대놓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추파를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것으로 보여질까봐 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게 은근히 저에게 찝적대는 사람들을 제가 오버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멘트나 행동이 있을까요? 자상했던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했던 제 남편이 더 생각나서 슬퍼지고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글을 올리고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많은 위안이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와중에도 저에게 만나보자고 번호 남기신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었네요. 많은 분들이 은근히 그렇게 찝적대는 사람들은 무시가 답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한동안 찝적대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후기 글을 이렇게 몇 달 만에 올리게 된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에게 찝적대는 것에 휘말려서 일이 좀 있어서였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상대가 바로 아주버님이에요. 그 짐승 같은 인간에게 아주버님이라는 호칭도 아깝네요. 그냥 남편 형이라고 할게요. 남편 장례 치르고 한동안 저에게 남편 형과 형수가 전화를 자주 했어요. 제 목소리 상태가 어떤가, 제가 힘들어 하지는 않나 하는 걱정에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힘든 티 안 내려고 일부러 전화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랬는데요. 어느 때부터 남편 형수는 저에게 전화가 뜸해졌어요. 근데 그 짐승 같은 남편 형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형이 제 목소리 상태만 체크하는 것처럼 뭐 하냐는 말만 하고 끊었었는데 누구랑 있냐? 옆에 남자 목소리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제가 카페를 재오픈하고 나서 남편 형 부부가 자주 카페에 왔었는데요. 나중에는 남편 형 혼자 찾아왔어요. 몇 달 지나니 저에게 노골적으로 남편 형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자 만나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동생을 제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카페 문 닫을 시간에 남편 형이 술을 먹고 찾아왔어요.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더니 저에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고서는 자기가 외롭다며 자기 와이프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둥, 회사 일이 힘들다는 둥 그런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빨리 문 닫고 집에 가고 싶은데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많이 취하셨다고 이제 가시라고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제 손목을 잡아서 자기 앞에 앉혔어요.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그 딱딱한 느낌에 기분이 너무 더러워져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른 가시라고 한 다음에 카페 앞에서 남편 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문 닫고 도망치듯 집으로 왔는데요. 다음 날부터 남편 형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아버렸어요. 정말 이젠 하다하다 남편 형이란 인간도 나를 쉽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형은 며칠 뒤에 또 술을 먹고 카페로 문 닫을 시간에 찾아왔어요. 제가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하더니 자기랑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가 되는 게 나쁠 거 없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형이라는 인간이 하는 짓을 남편이 하늘에서 알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 형에게 전혀 외롭지도 않고 아직 남편이 생각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재수 씨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글쎄 자기가 뭘 어쨌냐며 제가 남편 죽고 외로울까봐 불쌍해서 관심을 줬더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고 화를 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문 닫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매일 저녁마다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남편 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차가운 말투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에게 자기랑 잘해보자는 둥,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동생이 죽고 재수 씨가 가여운 생각이 들다 보니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 등등의 말을 했어요. 제 휴대폰에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는데요. 일부러 남편형의 그런 말들 녹음되라고 듣고 있는 척 했습니다. 남편형이 이렇게 저에게 찝적대기 시작하면서 제가 시부모님을 대하기도 싫어져서 좀 대면대면하게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그랬거든요. 시부모님은 전부터 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것도 있고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 시부모님 전화를 반가워하지 않으니 저에게 집으로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시부모님과 남편형 부부가 저를 처음에는 반겨주더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요즘 왜 연락을 자주 안 하냐, 이제 남편은 잊고 새 출발을 하려느냐,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참 전부터 부담스러웠었는데요. 갑자기 남편 형이 제가 카페에서 많은 남자들이랑 노닥거리는 것을 자주 봤다며 카페에 남자 손님들만 득실거린다고 시부모님에게 고자질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얼른 정신 차리라는 말까지 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 형이 저에게 한 짓을 시부모님과 그 와이프에게 알리고 정리하려고 간 거였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형과 통화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려줬어요. 몇 개를 들려줬더니 남편 형수가 남편 형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니 나를 쉽게 보고 덤비는 남자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봐 준 적이 있냐고 했어요. 나를 진짜로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봐 줬을 것이지 이렇게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따지려고 부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남편을 잃어서 슬픈 사람인데 남편형이라는 인간이 계속 찝적대고 술 먹고 찾아와서 억지로 끌어안고 해서 내 신세가 더 처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가 무슨 틈을 보여주었으니 남편형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하는데 정말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우리 가게에 남편 형이 술 먹고 와서 저에게 한 짓이 다 녹화돼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형사처벌이라도 받으면 직업상 회사에서도 잘리게 될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시부모님은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정내미가 떨어져서 사과를 할 거면 아까 했어야 했고 이젠 사과를 해도 내 마음이 안 변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젠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로 CCTV 영상 제출하고 경찰에 남편형을 신고하고 싶은데 CCTV가 카운터 쪽을 촬영하는 거 하나만 있어서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 이후에 남편형은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자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가요. 남편 없는 여자의 외로움을 도대체 왜 자기들이 신경을 쓰는 걸까요? 저에게 그런 짓을 한 남편 형이라는 인간도 저에게 찝적대던 유부남들도 천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두고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댓글 써주신 분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에게 자상했던 남편을 위해서 제가 힘내야겠죠.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서 잘 살게요. 이번 사연은 진상 떠는 아이 맘충 새언니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된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오빠가 있어서 제가 시누이이기도 하지만 며느리 희노애락에서 보면 정말 못된 시누이가 참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시누이 짓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새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새언니가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다면 서로 조심할 것도 없이 친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왔겠죠. 새언니가 크게 잘못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딱 한 가지 아이를 너무 개념 없이 키우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할까요? 내 아이,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것은 못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보고도 자기 아이 싸고 돌며 누가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는 사람이 저희 새언니입니다. 원래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손주가 언제나 오려나 하시며 그리워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 조카가 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빠네와 함께 식당에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무슨 날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들 모두 식당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룸 있는 곳으로 예약하고 갑니다. 조카가 많이 유별난데 오빠는 조카를 엄하게 잡으려고 하고 새언니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우냐우냐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조카는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유별난 것을 바로잡으려고 부모가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면 누가 그 아이를 꺼려 하겠어요? 아이가 유별나고 드센데 부모가 그 아이를 우쭈쭈하며 자기 아이가 한 행동을 본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자기 아이에게 인상을 쓰거나 한마디 하지는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변 사람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그 아이도 함께 미움을 받는 것이겠지요. 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조카를 감싸기만 하고 아이가 진상짓 하는 것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적하려는 사람에게 싸우려 드는 모습이 정말 조카의 진상짓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빠는 조카를 엄하게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새언니와 많이 부딪히며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여러 번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자기 아이가 무슨 진상을 떨어도 감싸기에 급급한 새언니가 엄마의 조언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엄마 아빠가 첫 손주인 조카를 보기 싫어서 명절 때 새언니더러 무조건 친정으로 가라 하고 해외여행 가시거나 가까운 곳으로 골프 여행을 가셨겠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큰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자라면서 엄마에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저희 엄마가 손주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말 다 한 것이죠. 며칠 전 점심때 새언니에게 엄마가 처음으로 한 소리 했는데 새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하며 사과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새언니는 주부입니다. 엄마도 주부이시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오빠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네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아빠랑 오빠는 거래처 분들이랑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엄마랑 나는 아빠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가 지금 저와 외출하는 길이라고 했더니 새언니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결국 엄마와 저는 오빠네로 가서 새언니와 조카를 태우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는 해물찜이었는데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해물 종류는 먹어도 헛배만 부른 것 같다며 싫어하셔서 아빠랑은 해물찜 같은 것을 먹으러 못 가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찬들이 나오고 해물찜도 나오고 계란찜이 나왔는데 계란찜 뚝배기를 조카가 손으로 잡고는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이때부터 조카가 신경 쓰여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주변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조카가 소리 지르며 우는데 새언니는 반찬 담겨 있던 그릇을 하나 비우고 거기에 차가운 물을 따르더니 조카 보고 대인 손가락을 넣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조카는 심하게 데인 것이 아닌지 금방 또 그 물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요.
그 물을 엄마와 저에게 손으로 튕기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엄마가 조카에게 장난치지 말고 바르게 앉아서 밥 먹어야지 하니까 조카는 몸을 꼬더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언니는 우쭈쭈 하면서 달래고 있고 저는 테이블 모서리진 곳에 조카 머리라도 찍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새언니 보고 잠깐 자리 비켜보라고 하고 조카를 안고 조금 떨어진 테이블로 가셨어요. 2분도 채 안 되어서 엄마가 조카와 자리로 돌아왔고 조카는 울상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를 옆에 앉히자마자 우리 아들 왜 그랬어? 할머니가 맴매했어? 이러더군요. 새언니의 그 말에 조카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우리 쪽을 쳐다보는데 더 이상 먹고 있기도 뭐하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새언니는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애를 달래고만 있더군요. 조카가 나중에는 새언니를 막 밀치고 나가더니 옆쪽에 빈 테이블 가서 앉아서 엄마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엄마와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있었는데 새언니는 그 와중에 애 먹이겠다고 숟가락 들고 조카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조카는 한 숟가락 받아 먹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한 숟가락 받아 먹고 엄마가 참다 참다 새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참 너무한다. 지금처럼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다른 사람들 모두 피해보고 나는 부끄러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그렇게 오냐오냐 하는 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냐. 나는 우리 애들 매 한 번 든 적이 없었는데도 어릴 때 식당 와서 저런 식으로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 내가 왜 매번 식당에서 룸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라고 하는 줄 아냐? 제가 하도 설쳐대서 남들 피해갈까봐 미안해서 룸 있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이다. 애 잘 키워보고 싶다고 하며 일도 그만둔 사람이 애를 저 모양으로 키워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새언니는 울고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새언니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새언니는 울면서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조카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새언니는 엄마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했던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식당에서의 그 모욕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니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날 식당에서 아이가 그 난리를 치는 것을 오냐오냐 한 새언니에게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것이지만 훈계를 했다고 아이가 할머니를 째려보고 하는데 그 아이 편을 드는 새언니의 행동이 심각하게 모욕적이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나무인이라며 앞으로 부모님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새언니는 안 되겠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와 새언니의 통화 내용을 모르고 새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엄마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카톡이 오기 시작해서 20개가 넘게 오더군요. 근데 대꾸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죄송하다고 하며 안 그래도 아이를 새언니가 너무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로 키워서 계속 마찰이 있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끝을 보겠다고 하고 한동안 새언니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고 계시라고 했답니다. 며칠이 또 지나고 오빠가 저보고 부모님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새언니랑 조카랑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요. 갔더니 새언니가 엄마에게 울면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오빠네 일이 좀 있었대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깨물고 때리고 선생님을 놀리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다가 유치원에서 퇴원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지껏 조카에게 당하고 있던 아이들 부모들이 새언니에게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나 봐요. 새언니는 고소라는 말이 무서웠던지 조카 친구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제발로 유치원을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로 정신을 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조카 아이도 평소와 다르게 얌전하게 있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통화하다가 들은 것인데 오빠가 새언니에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대요. 자기 아들 바보로 키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요. 새언니는 처음에는 오빠와 말다툼을 하더니 새언니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오빠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사돈 어른들이 오빠네 집에 오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새언니에게 엄청 욕하셨대요. 새언니 부모님도 외손주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은데 너희 시어머니는 안 그렇겠냐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가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셨답니다. 앞으로 아이 똑바로 키우라고 하시고요.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유치원에서 새언니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오빠는 사돈어른들이 오셔서 새언니를 혼내고 가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치원 퇴원 조치가 떨어지니 또다시 화가 나서 이거 보라며 새언니에게 네가 애를 이렇게 망쳐놔서 안 되겠다고 진짜 이혼이라고 또 난리를 쳤답니다. 새언니는 계속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다가 자기가 앞으로 아이 잘 키우고 시어머니께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언니가 뭔가를 느꼈으면 해요. 혹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며 다들 자기에게 뭐라고 하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사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이 풀리는 듯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첫 조카가 그렇게들 예쁘다는데 저는 조카 아이가 걷기 전까지만 예뻤던 것 같아요. 새언니는 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언니가 달라지고 조카도 여느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아이가 되면 사랑 많이 주는 고모가 되어야겠죠? 새언니가 이번에 잠깐 반성하는 척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저는 조카를 말로만 예쁘다고 하는 고모가 될 것 같습니다. 새언니가 이번에 진심으로 뉘우쳤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사연은 입 짧다고 구박하듯 말하던 시누이를 응징해 주었다는 어느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돌쟁이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6개월 전부터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더 있다가 분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연애 때 남편이 저에게 밥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먹냐고 신기해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은 엄마, 언니, 저 이렇게 함께 살았고 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셨어요. 저희 세 모녀 모두 입이 짧은데 자주 먹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제가 남편이랑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출출하다고 하면 남편은 아직 배부르다고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끼니 때만 먹는 스타일인데 밥을 2공기씩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도 빵을 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잘 먹네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저렇게 잘 먹으면서 왜 키는 나랑 비슷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마르고 키가 크고 남편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어머님이 국수를 하실 때 그 양을 보고 좀 놀랬어요. 커다란 국그릇에 면을 꽉 채워서 드시더라고요. 냉면 그릇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국그릇이에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국수 한 그릇이면 친정에서 저희 세 모녀가 다 함께 먹을 양만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도 워낙 많이씩 드시던 분들이라 그렇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 양의 반의 반 정도만 덜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이서 그거 먹고 되겠냐? 그것도 다 못 먹어서 어쩌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수를 많이 못 먹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서 제가 먹는 양을 보고 웃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양을 보고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시부모님한테 소식이 좋다고 적게 드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시부모님은 나 적게 먹는다고 매번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것보다는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집에 있는 과일을 말씀하시면서 감 왜 안 먹냐? 바나나 먹어라. 사과 좀 갖다 먹지. 등등 계속 저에게 뭔가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제가 하도 입이 짧으니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신지 쟤들은 통 안 먹네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아버님께 종종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으로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남편한테는 안 그러시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명절에 먹고 남은 떡이 있길래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 맛있네요 했더니 그거 맛있는 떡이라고 쪄서 먹으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먹을게요 했더니 저녁에 어머님이 떡 먹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했더니 떡을 쪄서 저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한 개 드시고 안 드신다 하시고 어머님은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보고 갑자기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에게 나와서 떡 먹어 했더니 남편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따 남편이랑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꼭 남은 음식 먹어 치우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매번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왜 그리 입이 짧냐 하시니 언젠가부터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슷하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누이네가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반 공기 정도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식사량이 많지만 시누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도 엄청 먹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끼니 때 외에는 잘 안 먹지만 시누이는 식사 때 그렇게 먹고도 또 중간중간 뭘 그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식사량은 적어도 자주 뭘 먹고 그러는데 시누이는 식사량도 많지만 또 자주 뭘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보기 나쁠 정도로 살이 찐 것은 아니지만 시누이는 통통을 넘어서 뚱뚱에 가까워요. 시부모님이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데 시누이까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정말.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네가 왔을 때 또 저에게 시누이가 먹어라 먹어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쥐똥만큼 먹으니 그렇게 마른 것이 아니냐. 언니 닮아서 땡땡이도 잘 안 먹지 않냐.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여서 나중에 땡땡이 키 작으면 어떡하냐. 정말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남편 다음으로 크거든요. 남편이랑 키를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남편이랑 마주서면 남편의 눈높이가 저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기도 해서 남편이 키를 조금 속여서 말한 것이라면 제가 시댁에서 가장 키가 클지도 모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10cm 이상 작고 고모부도 저랑 키가 비슷하고요. 시누이가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나서 저에게 많이 먹어라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적게 먹는 것을 가지고 애는 왜 건드리나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소식하면 속도 편하고 일상생활도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했더니 저처럼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쓴다는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는데 진짜 시누이에게 장수하는 사람들 소식한다고 매번 TV에 나온다. 먹을 것이 남아도는 요즘 세상에 못 먹어서 키 안 크는 아이 없다 했더니 자기 아이는 아기였을 때부터 많이 먹이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야 아이가 키가 크다고 아주 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시누이의 말을 끊고 근데 아가씨 왜 소식하는 내가 시댁에서 키가 제일 커요? 대식이랑 키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어버버 하더라고요. 아이 키는 부모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키 한참 클 때는 오빠만큼 먹었어요. 적게 먹던 아이도 클 때 되면 먹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길래 나는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부대끼고 식곤증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장수한다잖아요. 아가씨도 먹는 양을 좀 줄여봐요. 살 빠지면 일상생활이 확 편해져요. 했더니 시누이는 거의 울 듯한 표정. 시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기껏 찾아냈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자기에게만 그러냐는 것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맛있는 거 며느리랑 같이 먹고 싶으셔서 저에게 권유하신 거죠. 안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이러시길래 시누이에게 아가씨는 나한테 별 이유도 없이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때 시누이 표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놨어야 하는 건데 시누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싫은 것이겠죠.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너무 편해요. 분가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분가하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글 읽으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 잘 해온 쓰니님을 제쳐두고 평생 놀고 먹은 오빠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친정 부모님에게 할 말 다 하고 소송을 건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아이 하나 키우며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시원하게 제 이야기 한번 풀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차라리 시댁 이야기라면 아이 친구 엄마들과 시댁 욕하면서 수다라도 떨 수 있겠는데 정말 답답하게도 친정 이야기라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저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40대 초반인데요. 오빠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 80 다 되어 가십니다. 저희 오빠는 저희 부부와 친정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숍 큼직하게 차렸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돈을 안 벌고 엄마 아빠 등골 빼먹으면서 살고 있는 한심한 오빠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와 신랑이 가만히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부모님이 힘들어 보여서 용돈을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5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집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아이도 하나이고 맞벌이를 하는 데다가 대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친정과 시댁의 용돈을 어느 정도 드리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친정보다 넉넉하지만 집을 해주셨으니 당연히 저희가 감사하게 여기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도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친정에는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살고 있는 오빠가 있기에 시댁보다는 친정에 용돈을 더 많이 드렸어요. 저희가 친정에 드리는 용돈, 오빠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꽤 있다는 것을 저와 남편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친정 부모님께 드린 돈은 친정 부모님 쓰시고 싶으신 곳에 쓰시라고 드린 돈이니 오빠에게 주는 것도 부모님 자유이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대학도 나온 사람인데 취직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오빠도 오빠이지만 오빠의 뒤를 봐주시는 부모님도 안 되셨다는 마음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빠가 세금 관련된 문제로 남편에게 뭔가를 상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오빠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일 없었다고 잡아떼시더군요. 제가 부모님을 닥달했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 아빠가 가지고 계신 조그만 상가가 오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만 1억 5천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물론 이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주셨겠죠. 오빠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상가 이름만 오빠 걸로 한 것이고 실제는 당신들이 다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명의는 오빠에게 이미 갔는데요. 저 정말 황당하고 열받아 하는데 남편은 착하기만 해서 그저 황당해하기만 했습니다.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인다고 저를 욕하실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 상가 아빠 재산이라 제가 뭐라 할 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한테 한 것은 생각도 안 해주시고 전 재산을 오빠 이름으로 해놓았으니 제가 아무 감흥이 없겠어요?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시댁 볼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예전에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친정에 빌려드린 돈이 2억쯤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오빠 명의로 해놨으니 서운하기도 하고 이걸 억울해하지도 않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소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남편은 가족끼리 무슨 소송까지 하냐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 억울하기도 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에게 미안해서 그날 대성통곡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얘기할 때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평생 놀고 먹기만 한 오빠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상가 꼭대기층이 가정집이라서 거기에 오빠와 거주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친정부모님 찾아가서 오빠가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재산을 저와 공동명의로 해놨더라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며 부모 재산에 아무 소리 말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 용돈 시댁보다 더 많이씩 드렸다고요. 그 이유가 집에서 놀고 먹는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돈 많이 드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목돈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그때까지 남편과 알뜰하게 살면서 모은 전 재산과 같은 돈 2억 빌려드리고 지금까지 갚아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저와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나누게 될까봐 그게 싫으셔서 생전증여를 하셨냐고 따졌습니다. 오빠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돈 받아 썼고 나는 오빠 때문에 부모님 힘드실까봐 보탬이 되시라고 용돈도 그렇게 많이씩 드렸는데 정작 돌아오는 게 이거냐고 했습니다. 나는 내부모이니 친정에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받은 것이 없게 되더라도 좀 억울하고 말겠지만 남편은 사위인데 처가에서 이렇게 하면 분하지 않겠냐고 부모님께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저희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저는 억울해서 못 참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또 사업하겠다고 하며 오빠가 이 상가 말아먹게 되면 부모님과 오빠까지 저희가 아예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라도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기 전에 상가에 제 명의 넣어주시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소송도 불사하며 이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소송에서 제 권리 찾고 평생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저에게 친정재산의 악착 같은 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욕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착한 척이 하고 싶어서 이번에 부모님 상가가 오빠 명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평생 한이 되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이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맺혀 사느니 이번에 욕 먹더라도 내 권리 찾겠다고 했습니다. 오빠와 상가가 공동명의가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저희 부부가 빌려드린 돈 2억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으니 이자 없이 원금만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그 돈 원금만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남편은 가족끼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꼭 해야겠다고 말했고요. 제 마음이 그렇다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며 함께 잘 알아봐가며 진행해 보자고 하더군요. 순해서
이번 일에 별로 억울해하지도 않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친정에 빌려드린 돈 2억이 저 혼자 모은 돈도 아니고 남편과 제가 함께 벌어서 모은 돈인데요. 친정에 시댁보다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돈도 빌려드리고 하는 것에 이런 방구 안 해온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제 권리 찾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 말대로 제가 악착같이 친정 재산에 집착하는 못된 딸인가요? 제가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인가요? 저는 제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잘못을 지적은 해 주시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부려먹고 신혼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시부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호구 남편을 정상적인 남편으로 바꿔놓은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만 2년 조금 넘은 30대 초반 여자이고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고요. 남편은 맞벌이라고 집안일을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작게 자영업을 하세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일주일에 2번 시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두 분의 인건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주말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일 중 하루를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 중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도와드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가게에 다녀와서 일요일에도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은 낮에도 잠자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주말이 늘 아쉬웠습니다. 애도 아직 없는데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요. 결혼 후에 2번의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말일에도 남편은 시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하더군요. 부모님 힘드시다고 하면서요. 이러려고 결혼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자 운 적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착하고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가게를 곧 정리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겪어보니 시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시는 이유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부모님은 넉넉하신 분들이세요. 가게를 당장 그만두셔도 넉넉하게 사실 정도는 되시죠.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아프시면서 가게를 그만두지 못하시는 이유가 신혼의 가족 때문이더라고요. 형님은 애가 둘이 있고 외벌이로 사는데 형님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해 쓰는 것은 남부럽지 않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네가 쓰다가 모자라는 돈을 시부모님이 대주시고 있는 것이죠. 시부모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산이 빠르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바보라서 그런지 저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1년 반이 걸렸네요. 시부모님이 최근에 형님네 집을 사주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제가 남편보다 급여가 더 높고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어서 대출 조금 끼고 작은 집이기는 하지만 신혼집은 제가 샀습니다.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배웠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고 운이 좀 따라주기도 해서 좋은 직장의 또래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버는 것에 맞게 쓰고 감사해 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누나네 신나게 돈 쓰라고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도 저와 보내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만약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가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라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일 도와드리러 갈 때 아마 저도 따라가서 함께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저 부모님 돕기 위해 가는 것이니 돈과 연관 짓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2년 넘게 참고 지낸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눈안에는 애들이 있으니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제가 매정하다는 듯이 화를 내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버는 것이 적고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생활비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뒤 생각 없이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말할 때는 제가 아직 일이 바빠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죠.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시부모님은 은근히 원망하시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자기가 부모님 일까지 돕느라 우리 신혼도 없이 살아온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말해봤어요. 남편이 또 저에게 돈으로 세상을 사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자기가 시부모님과 일해서 번 돈으로 신우가 막 써대면서 누리고 사는데 내가 그럼 결국 형님 좋으라고 결혼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자기는 착한 남편, 효자, 착한 동생이 아니라 독립 못한 모질이 남편이라고 쏘아붙였어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은 없는지 화가 난 표정으로 있더군요. 한동안 남편은 저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남편을 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는 못했고요. 얼마 전 공휴일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이 낳는 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낳아야지 이러시면서요. 예전 같으면 네, 그래야죠 했을 텐데 그날 저 시아버지께 아직 여유가 되지 않아 좀 더 있다가 아이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은 것, 남편이 버는 돈이 적은 것 등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이기는 해도 저희가 아직 아이를 낳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그렇게 돈돈거리면 남자가 힘들다고 하시더니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아이를 일단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형님네처럼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길래 어머님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형님네 생활비 도와주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아이를 우리 힘으로 키우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상황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이 독립하지 못한 사람인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더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고 결국 그 돈이 신우에게 가는 것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서 얼마 전에 남편과 싸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착하고 다정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사정이 되지 않으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누나네 경제 사정을 우리 경제 사정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니 어쩌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아들이 부모 일을 돕는 것을 서운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남편은 지금 부모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형님이 남부럽지 않게 돈 쓰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화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효도라고 해도 아내를 팽개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집에 오는데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군요. 자기가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자기도 이제 알겠고 누나네 도움 주기 위해 시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일해드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제가 서운했던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시부모님이 형님네 집을 사주던지 말던지도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정에도 시댁에도 바라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닌가요? 남편과 주말에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편이 이제라도 바뀐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지금부터 신혼생활도 즐기고 경제력도 더 갖춰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몰려다니면서 올케와 조카 며느리에게 시짜짓을 하던 시고모 3명이 젊은 조카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임신 17주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일을 하다가 전업이 되었고요. 사연글을 보면 고부 갈등이나 남편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이없게도 시고모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저 역시 맘고생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 글도 한번 썼었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대상은 시고모님들이었습니다. 신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신랑 어릴 때 이혼하신 어머니는 연락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위로 미혼인 형과 결혼한 누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장남이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아버지 재산은 결혼 직후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댁 행사에도 다 참여해서 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합니다. 주위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신랑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 초에는 시고모님들의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에 신랑도 아무 말 안 해서 정말 결혼한 것을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 시댁 행사 가는 길에 막내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면 시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제가 지내야 한다고요. 작은아버지가 60대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 음식 하는 것이나 시댁 행사에 가서 일하는 것에는 크게 불만 없었어요. 하지만 고모님 3분과 작은아버지를 매번 시댁 집안 행사 때마다 뵈야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고모님 3분이 그렇다고 해야겠죠. 그냥 평범하게 매사가 공정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분들을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 감지하지 못해서 고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수긍을 하고 그랬는데 점점 고모님들은 집안에 일꾼 한 명 들어온 것처럼 저를 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의 돌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얽어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시할머니 제사 때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일 거들고 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쟤는 절 시키지 말라고 큰고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꼭 절을 해야겠다고 했나요? 그걸 꼭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만 하셨을까요? 고모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저만 보면 운전면허 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나중에 애 낳고 편하게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라지만 저를 볼 때마다 운전면허 아직 안 땄냐고 묻기부터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바쁜 남편 없이도 혼자 차물고 시댁 행사에 일하러 오란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고모님들과 신우가 휴지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해도 고모님들은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고모님은 집 구경한답시고 방과 주방, 거실에 있는 모든 서랍과 수납장들을 하나하나 전부 열어보셨어요. 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신랑은 고모들이 조카 집에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예민하게 구냐고 하고 저는 이게 무슨 매너냐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신랑하고 명절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작은아버님 댁에서 조부모님 차례 지내고 저희 집으로 작은아버님 가족들과 함께 옮겨와서 아버님 차례 지내고 정리도 다 끝나서 점심시간 조금 지나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고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뵙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미쳤나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모님들보다도 중요치 않은 분들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대판 싸우고 이혼한 애 만에 했습니다.
그렇게 고모님들이 소중하면 나랑 이혼하고 고모님들에게 효도나 하며 살라고 제가 신랑을 고모님들께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한참 고집 부리던 신랑이 사과를 해서 한동안 냉랭하게 지내다가 사과 받아들였고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고모님들은 아이 소식 없냐고 만날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큰 고모님은 꼭 자연분만 해라 어쩌고 정말 말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시술도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자연분만 고집하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건가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신랑은 철딱선이 없게도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님들이 하시는 짜증나는 소리들을 신랑에게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신혼 때 신랑은 글쎄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다며 자기는 중립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되니까 신랑도 아니다 싶었는지 제 편이 되긴 하더라고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신랑이랑은 연애 때부터 잘 맞고 결혼 후에도 고모님들의 간섭과 이상한 강요들만 아니면 정말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과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퇴사를 했고요. 지금 임신 17주 차인데 임신 사실을 막 알게 되었을 무렵에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입덧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임신 전과 다름없는 몸 상태로 그저 얼떨떨할 때였죠. 임신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 않으면 작은어머님과 신우형님이 일 다 해야 할 것이 뻔하니까 미안하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작은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임신 사실에 신랑이 엄청 기뻐하는 중이어서 그날 반차를 내고 함께 갔어요. 일하고 있는 중간에 고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막내 고모님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도리할 거는 하고 있네 하시더니 작은어머니에게 우리가 쟤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긴 했나 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고모님, 길을 들이긴 뭘 들여요? 제가 무슨 애완동물이에요? 라고 했더니 큰 고모님이 어딜 어른한테 토끼 눈을 뜨고 덤비길 덤비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비닐 장갑 벗으면서 그랬죠. 어른이면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지껏 고모님들 이상한 행동에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저절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고모님 세 분이 목청이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고래고래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신랑이 나서서는 고모님들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임신 중인 사람한테 뭐 하는 짓들이세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애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고모들이고 나발이고 다 가만 안 둬요. 이씨. 하면서 고모님들에게 다가가면서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모님들은 어머 이놈 하는 짓 좀 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신랑이 무섭긴 했나 봐요. 목소리는 작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믿고 고모님들 들으라고 작은어머님께 제가 그랬어요. 작은어머니는 이런 신우들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정말 부처세요. 그리고 고모님들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고모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 내쫓으신 건가요? 고모님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어머님이 아이 셋을 두고 나가셔서 연락도 없이 사실까? 했더니 뭐? 보자 하니까 너 다시 얘기해봐 라고 막내 고모님이 언성을 높였는데 신랑이 조용히 얘기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작은 어머님께 고모님들 여기 오면 저는 다신 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못하겠다. 매번 제사 때마다 와서 일도 안 하고 처먹고만 가면서 말만 많은 신우들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고모님들에게 이제 고모님들 시댁에나 신경 쓰시라고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모님들이 신랑에게 네가 뭔데 우리더러 가라 마라 하냐며 난리를 치셨지만 신랑이 고모님들 등 떠밀듯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신발 신으면서 큰 고모님이 다신 안 온다고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도 안 하고 말만 많은 분들 안 오시면 저랑 작은 어머님이랑 형님은 편하고 좋죠 뭐. 얼른 가세요. 다신 오실 생각 마시고요. 라고 한번 재수없게 웃어드렸습니다. 고모님들은 허참 이러시며 가셨어요. 저녁에 작은아버님 퇴근해서 들어오셔서 신랑과 작은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전부 듣고서는 에휴, 잘 됐네.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제사 지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집에 오면서 우리 아가 놀랐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가 놀라기는커녕 신나서 좋아한다고요. 오늘 일은 태교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요. 그 이후에 형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작은아버님께 고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엄청 난리를 치셨나 봐요. 참다 참다 작은아버님도 고모님들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들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셨대요. 저야 땡큐죠. 작은어머님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날 놀라지 않았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제가 나서서 저질러줘서 작은어머님도 그날 시원하게 할 말 다 했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고모도 시자라고 정말 어쨌든 평생일지 한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모님들을 안 보게 된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그날의 흥분이 다시 밀려와서 정말 두서없이 썼네요. 1,0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던 며느리에게 철퇴를 내린 시어머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이 다 된 아줌마입니다. 요즘 아기 엄마들 1,0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또 시부모가 그 1,0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한 시엄마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즐기고 살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저 내 남편,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아끼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알뜰하게 돈 사용하며 벌벌 떨며 모으고 또 모아서 자식에게 남겨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도 나에게 아껴 남에게 조금 베풀고 사는 것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며느리들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애 낳고 집에 한 일주일 누웠다가 일어나 또 일하고 그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에게 나 때 얘기를 하면 부담되고 싫을까봐 요즘 추세에 맞춰가려고 저는 며느리에게 일절 전화도 안 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집 사람 되는 아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지는 않는지 걱정하며 우리가 결혼 비용 거의 부담하고 둘이만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제 또래 아줌마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들 결혼할 때 남부럽지 않게 지원해 주는 집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근본에 손주를 곧 보게 될 예정인데 며느리에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 낳을 준비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카톡으로 친정엄마와 산후조리원 알아봤다면서 사주에 1200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잘 하라고 현금으로 500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마음 그대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1200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하니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저에게 1200짜리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손주인데 설마 그 정도도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니냐며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가 있는다고들 하던데 4주를 꼭 있어야 하겠냐고 묻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가면서 산후조리를 해야겠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시부모들 그 정도는 다 해준다며
저희가 아들 결혼하고 나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며 서운하다고 합디다. 결혼할 때 몸만 오다시피 한 며느리가 시어미인 저에게 할 말로는 참 양심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나서 나는 니들 결혼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 했고 나는 이번에 아이 낳으면 생각했던 대로 500을 줄 테니 정 10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으면 내 친정에서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아이라고 데려왔을 때 저희 부부 며느리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사돈이 넉넉지 않다고 하여 결혼 비용도 전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결혼하고 저희 집에 지들이 온다고 하면 오나 보다, 전화하면 전화했나 보다 하며 아들을 며느리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다고 축하해 주면서 돈도 주고 아기 용품도 며느리가 비싸서 부담된다는 것은 저와 남편이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주 1200짜리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며느리가 얄미웠고 500이라도 준다고 하면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며느리 입에서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니 제가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지금 며느리가 친정 운운하는 것에 쇼크를 받아서 있다고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엄마에게 당당하게 1200을 요구하는 며느리가 그 정도로 쇼크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쇼크를 받은 것인지 그런 척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손주 태어나면 저는 500을 주고 아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던 아니던 그냥 모른 채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산후조리원비 1200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시부모나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안사돈과 둘이 결정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후 끊고 나서 1200입니다. 날짜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통보하며 며느리가 저에게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말을 해서 저도 날선 얘기를 했었는데 쇼크를 받았다는 말이 들리더니 이틀 뒤에 또 문자로 돈 내놓으라는 며느리가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꾸하면 며느리에게 화를 내게 될까봐 또 아들 며느리 금실에 누가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하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금액을 몰랐다고 저녁에 들른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는데 아들 며느리가 오면 어떻게 화를 누르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이 좀 일찍 퇴근을 했는지 저녁 먹을 시간쯤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다른 산후조리원 알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런 기가 찰 돈을 받는 산후조리원에 왜 가려 하는 것이냐 물으니 며느리가 아이 잘 길러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첫 손주인데 그런 곳에서 좋은 인맥 만들면 얼마나 좋냐고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며느리에게 엄마가 그렇게 분수도 모르고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좋은 인맥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냐,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했더니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며느리에게 비싼 조리원에 갈 생각에 여기저기 자랑해 놨는데 못 갈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이냐. 염치 없는 사람에겐 내 자식이고 뭐고를 떠나서 나는 베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니들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다. 아기 용품도 비싼 것들은 내가 거의 다 준비해 주었다. 며느리 출산하면 500 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500이 적다고 그렇게 시엄마 노려본다면 500도 주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니들이 빚을 내어 1200을 만들어서 그 조리원을 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와 아들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나에게 죄송할 것 없고 그냥 니들끼리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며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저녁 먹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분통 터진다고 며느리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며느리에게 결혼 전부터 너무 베풀었더니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며느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어려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염치 없는 됨됨이를 가진 아이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요. 며느리가 시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찾아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줄 만큼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것이 성에 차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요. 제가 너무한 시모인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이 하도 정신없이 변해 제가 뒤처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슴없이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상대녀와 남편을 철저히 짓밟고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저와 비슷한 또래 여자분의 사연을 보고 저도 지금까지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할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남편과 상대녀를 후회 없이 응징해 주었습니다.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겪은 사람의 마음은 다들 비슷한가 봐요. 확실히 응징을 했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갔어도 마음속에 남는 응어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험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전자 쪽이 훨씬 낫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와 전 남편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괜찮은 부부였습니다. 취미도 같았고 성격도 잘 맞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아기를 낳고 전몸살과 처음 겪는 육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정도였거든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 제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남편이 주말에 운동을 나가겠다고 하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더군요. 별것 아닌 것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저는 서러워서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을 때쯤에 남편이 퇴근해서 씻으러 간 사이에 별 생각 없이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폰의 패턴을 공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여자 사진들이 모여 있는 폴더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여자의 사진이 엄청 많은데 남편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남편의 입사 동기와 사귀고 있는 여자였어요. 예전에 그 커플을 본 적이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섹시한 포즈로 찍은 사진, 가슴골이 보이는 사진, 쪼그리고 앉아서 바지가 좀 내려가서 엉덩이 골이 보이는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만 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도 있더군요. 씻고 나온 남편에게 이 여자 뭐냐고 물었더니 당황해서 얼버무리듯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남편 핸드폰으로 그 여자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몸이 아파서 결근을 했다고 했더니 힝 아프지 마요. 이런 식으로 애교 섞인 답장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가 유부남인 남편에게 남자친구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톡을 보내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어요. 차에 블랙박스도 뒤져보고 비용을 내가며 휴대폰을 복구해봤지만 별다른 것은 안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을 뒤져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여자와 수시로 통화를 했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그 여자에게 톡으로 이런저런 사진을 요구했더니 요구한 것보다 더 과감하게 찍은 사진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랑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나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을까? 아니면 따귀를 때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남편과 잔 적도 없다. 그저 만나서 술 한잔하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던 그 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너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했더니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군요. 부모님 두 분 다 교육자신데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발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부모님과 함께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님이 이런 짓을 저질러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된 것을 아셔야 한다고, 우리 가정만 파탄이 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부모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그 여자의 부모님은 처음에 꼿꼿한 태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주었더니 그 여자 아버지가 미안하다,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시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그 여자가 그동안 남편과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자필로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이혼은 물론 그 여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과 그 부모님까지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모습이 떠올라 그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여자 남자친구이자 남편의 동기인 사람을 알아보니 그 여자와 양가의 인사도 드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할 테니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은 말아달라고 매일 저에게 빌었습니다. 아기 낳고 서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관계를 가졌거나 하는 것은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 키우느라 힘든 시기에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나와 내 아이에게 쓸 수 있는 돈을 그 여자에게 썼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연락했더니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돈과 남편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바로 보내더군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와 남편의 일을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판에 고민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남편이 미우면 욕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 인생을 위해서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실을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라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내 고통만 생각하다가 한 남자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해하며 제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여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톡을 캡처해 놓았던 것들 전부 그 남자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이혼을 할 예정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식장을 예약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여자친구와 남편에게 철저히 묻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일사천리로 이혼을 하고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것이 좀 마음 아프긴 했지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힘들기는 했지만 아쉬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을 다니게 되고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많이 힘들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와서 데리고 나갔다가 데려다 줍니다. 매달 양육비도 늦지 않게 보내고 있고요. 저와 마주쳤을 때 몇 번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아빠랑 뭐하고 왔는지 신나게 얘기할 때는 가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참고 사시는 분도, 참지 않고 이혼하신 분도 마음이 말이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사람들 모두 확실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병수발하러 오지 않는다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신랑은 저보다 3살 많고 아이는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결혼할 때 누가 뭘 해왔는지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가 없도록 결혼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아파트입니다. 결혼 얼마 안 남았을 때 집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신랑은 모아두었던 돈으로 신혼집 살림살이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현재 버는 돈은 제가 신랑보다 2배 정도 더 벌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손아래 신우가 한 명이 있고 신우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신우네는 시어머니로부터 육아 도움 받으며 시댁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신랑에 비해 제가 많이 뒤처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랑 아침밥을 챙겨 먹였는지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랑에 비해 오히려 업무량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참다 못해 신랑에게 이런 전화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아침마다 전화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 뒤로는 아침에 전화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니 내 아들은 잘났고 너는 그에 못 미친다 라는 뜻으로 들려서 별로 듣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 흘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중에서 의아스럽거나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자잘한 것들이라 패스할게요. 결혼 초기에 아침마다 전화하는 시어머니 전화를 신랑에게 얘기해서 잘랐으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힘들게 참고 살아왔거나 제가 크게 폭발하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시부모님과 신혼에 함께 시부모님 드시고 싶으시다는 음식 사드리고 와요. 시부모님께 용돈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옵니다. 친정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친정에는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가까이 살지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친정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같은 것은 없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빠나 제가 결혼하고 용돈 드리려고 하면 이 돈 모아서 니네나 잘 살아라 하시며 돈을 받지 않으셔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설날에 직장 다니기 시작한 자식은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린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설날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세뱃돈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자존심이 강하셔서 아직 우리 힘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셔서 자식들의 삶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찾아오라는 말씀 한 번 안 하시다가 찾아뵈면 그때서야 신나게 반겨주시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표현은 안 하셔도 자식 손주들 보고 싶기는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4주 정도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친오빠와 둘이서 같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엄마 병수발을 하고 일은 오빠가 혼자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빠가 쉬는 날 없이 빡세게 일하면 되긴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이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며느리를 찾으시더군요.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지나가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시는데, 딸이지?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해. 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간호조무사분들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긴 했지만 자꾸 들으니 듣기 싫더군요. 엄마가 수술을 들어가실 때 간호조무사분들이 침대를 끌어주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수술실 앞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가 엄마 볼에 뽀뽀를 하며 잘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하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딸이죠? 며느리들은 이렇게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병수발 하면서 간이 침대에서 자며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 자꾸 들으니 많이 거슬렸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 한 번은 엄마가 깍두기를 잘 드시길래 작은 통에 깍두기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보시고는 한 분이 딸이지 며느리들은 저렇게 살갑게 안 해. 라고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아유, 며느리들은 와보기나 해? 이러시길래 아니, 아들이 와야지. 왜 며느리가 와서 해요? 아들이 오던가 딸이 오던가 하면 엄마도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시면서 며느리가 와서 간병을 하고 아들은 일을 해야지 하길래 며느리가 왜 꼭 와야 해요? 혜택 본 건 아들 딸인데 받은 것도 없는 며느리가 왜 와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엄마 수술 직후 제가 엄마 소변통 비워주면서 엄마, 어렸을 때 내 똥기저귀 갈아준 거 이걸로 퉁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병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저처럼 잘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드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며느리 오라고 하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퇴근하고 며느리 꼭 들리라고 하라며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께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면 따님을 부르시면 될 것 아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은 지방으로 시집가서 못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살가운 며느리를 원하셨는데 아들이 어디서 무뚝뚝한 애를 좋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엄마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였으면 제가 신랑 보내지 제가 가서 하겠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줌마는 시어머니한테 잘하셨어요? 했더니 커튼을 휙 쳐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4주 동안 엄마 병간호 하는 것보다 딸이지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네. 이 얘기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들은 하나 소용없다. 안 온다. 시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아들, 딸 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며느리 흉보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같은 여자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엄마 병간호하던 기간이 몰랐던 세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수술도 잘 되시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엄마도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병간호로 어쩔 수 없었지만 일을 오빠가 전부 해온 것이 미안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면서까지 오빠를 좀 쉬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는 괜히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새언니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시켰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새언니는 제가 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수고한다고 했어요. 주말에 와서 새언니는 저에게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지만 엄마 불편할까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새언니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벼운 수술이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 밥 편히 받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일주일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와서 당신 병수발 안 드냐고 하시더군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신랑과 문병을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신랑과 함께 시어머니 병원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더군요. 아버님은 왜 와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와봐야 별 도움 안 돼서 집에 그냥 계시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지고 간 것들 냉장고에 넣어 놓고 같은 방에 계시는 분들께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시고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수발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무심한데 당신 늙어서는 어떻겠냐고 신세한탄을 하시며 다른 환자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이 한 번씩 불러보셨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아들도 있고 가까이 사는 딸도 있는데 왜 꼭 사업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병수발을 왜 딸이 하냐고 하시면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저는 당신 아들 잘나서 저에게 아깝다는 뉘앙스로 매번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밉살 맞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나 어머님 슬하에서 혜택을 받고 자란 딸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병실에 계신 분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 늘 말씀하실 때 어머님은 신랑만 잘났고 신랑이 저에게 아깝다고 늘 말씀하신 데다가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신랑 버는 돈에 2배 가까이 버는 사람인데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도 아닌 간단한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논란 반 분노 반이더군요. 작년에 제가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 병수발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그건 제가 친정엄마 딸이라서 병수발을 한 것이니 어머님은 아가씨에게 병수발을 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병실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시더군요. 근데 오히려 옆에 계시던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님이 요즘 어떤 미친노인네가 딸도 아닌 일하는 며느리 불러서 시중 들라고 하냐고 하시며 저승사자가 안 잡아가는 게 이상하다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수군대시고 시할머니 뻘 되시는 할머님이 제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 할머님의 말씀에 수군대시던 분들 전부 조용해지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데 어머님 병문안을 신랑 혼자 보내기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왔더니 구박이나 받고 간다며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신랑은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분 풀라고 아양 떠는데 기분이 한동안 안 풀리더군요. 병수 바른 며느리가 라는 공식은 누가 만든 걸까요? 며느리 욕하는 아주머니들의 따님들은 누군가의 며느리이지 않나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친정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시어머니 문병 갔을 때 시어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보내준 과일을 며느리 보란 듯이 방치한 시어머니께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을 것이라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얼마 전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씁니다. 신랑은 중간 역할 나름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결혼 6년 차이고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예요. 친정은 저와 언니, 오빠 이렇게 다 결혼시키고 시골에서 과수원하세요. 시댁은 저희 집 근처이고요. 친정에서는 철마다 과일과 농산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돈께 꼭 드리라고 하시며 보내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수확한 과일 같은 것을 시댁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의 마음이 그러니 안 드릴 수 없어서 계속 드렸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도움받은 것은 정말 1도 없었어요. 신랑과 서로 모은 돈으로 간소하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친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혼 때부터 신랑과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오라고 하셨어요. 갔더니 시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셨고 시어머니는 눈 수술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재수술을 해야 해서 일을 못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신우도 돈을 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의 결론은 시어머니 재수술 비용이 없고 몇 달간 생활비가 없다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당당하게 너희들이 생활비를 줘야겠다 하시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랑과 저도 그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맞벌이하며 열심히 돈 아끼고 꼭 써야 할 돈 빼고 적금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신랑이 시어머니께 우리도 형편이 안 좋다. 맞벌이를 하는 중이고 아이도 늦게 가지려고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만 나쁜 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적금 하나를 깨고서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은 처가에서 해준 것은 있어도 본가에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동생 휴학하고 알바하면 되고 우리가 조금씩만 도와주는 정도로 하면 어렵게나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길래 좀 찜찜한 마음이었지만 신랑 말대로 했어요. 그 뒤로 신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째려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가지고 서운하다 가끔 말씀하시고요. 그때 제가 돕자고 했고 오히려 신랑이 돕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듣지도 않고 서운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서운하다는 말도 신랑에게는 하지 않고 저한테만 하셨고요. 어쨌든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니 저도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죠. 얼마 전에 친정에서 딸기를 많이 보내셨어요. 시댁에 드리고 싶지 않지만 신랑 입장도 있고 친정엄마가 시댁도 드리라고 해서 딸기를 시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딸기를 드리고 며칠 뒤 주말에 시댁으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베란다에 딸기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딸기를 먹었을 때 정말 설탕을 뿌린 것처럼 단맛이 나는 딸기였는데 정말 한 개도 안 드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딸기 안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대체 농약을 얼마나 뿌린 것이냐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재배해서 파시는 농산물 가지고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에요.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 하셔서 다시는 시댁에 아무것도 안 갖다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 다짐을 까먹고 딸기를 갖다 드린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는 신랑만 잡았어요. 신랑이 그때 했던 말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입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입에 안 맞더라도 사람 성의가 있는 것인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신랑에게 난리쳐서 신랑이 그때 저한테 사과했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저희 부모님 농약을 그렇게 많이 뿌리시는 분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딸기 저렇게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쨌든 맛이 없어서 안 먹었다고 하시길래 우리 부모님이 상품으로 파시는 것들 중에 최상품인 것을 사돈 드리라고 해서 가져다 드린 것인데 너무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먹는 것을 그럼 억지로 먹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못 드시겠으면 저렇게 방치된 것을 제가 못 보도록 버리고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사돈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거 모르신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피땀으로 가꾸신 농산물 절대 시댁으로 가져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신우가 옆에서 먹기 싫은 것을 뭐 어쩌라는 것이냐며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물러터진 싸구려 딸기나 먹고 자라서 저런 최상급 딸기는 구경도 못 해봐서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이해는 간다고 신우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방치된 딸기를 나에게 일부러 보여줘서 기분 나쁘게 하시려는 것 같아서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기분 나빠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매번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내주시는데 시댁에서는 보답 한 번 한 적 있냐고, 이렇게 염치도 없고 도리도 모르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가자고 재촉했더니 점심은 먹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댁 음식 입맛에 안 맞고 시댁이랑 기본 소양도 안 맞아서 잠깐도 있기 싫다고 혼자라도 가겠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신랑이 따라 나오기는 해서 함께 집에 왔는데 신랑이 저에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일부러 나 기분 나쁘라고 친정을 무시하는데 내가 뭐가 심하게 말한 것이냐고 신랑에게 막 뭐라 했어요. 앞으로 용돈 드리던 것도 안 드릴 것이고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것들 돈으로 계산해서 꼬박꼬박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싫으면 친정에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그냥 대답만 해요.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시댁 줄 거 다시는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속상해 하실까봐 아직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에서 보내온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정말 돈으로만 계산해도 얼마이고 저희 부모님의 정은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은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것은 맞지만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심하게 말한 것 전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시어머니께 심하게 한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것이라는 신랑에게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스니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것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의도에 장단 맞춰 드린 것인데 남편은 왜 그럴까요?